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암 사망이 훨씬 더 높아요. 10만 명 중에 161명 이렇게 나와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식습관이 암의 거의 30%의 원인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치료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식생활 바꾸면 치료가 됩니다. 철저하게 하면 2주 만에도 치료가 됩니다. 우리 몸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기는 암세포들을 잡으려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수원에 있는 암이랑 의원에서 암환우분들 치료 도와드리고 있고 통증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계로 봤을 때 1위가 심장질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위가 압도적으로 암 사망이 훨씬 더 높아요. 10만 명 중에 61명이 심혈관 질환인데 암은 161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5배 이상 높은 거죠. 압도적인 1위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식습관이 암의 거의 30%의 원인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경우는 탄 음식, 붉은 고기 많이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위암을 이제 많이 일으키는 걸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상황이 있죠. 짠 음식, 짠지, 김치 너무 짜게 먹거나 염장된 음식들 먹으면 위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염분 섭취율을 줄여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고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저산소증, 산증, 염증, 미세염증,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암이 좋아하는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식생활이 바뀌어야지만 미세염증들이 좋아져요. 탄 음식, 술, 담배, 육류, 붉은 육류는 특히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세지나 가공육들, 이런 것들도 1군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해줘야 됩니다. 외식하면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맵고 달게 먹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피해줘야 되고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암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당분이 피크를 이루게 되면 저혈당으로 빠지면서 배고파서 또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당분이 많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암세포는 당분을 먹고 크거든요. 단순당을 먹고 크기 때문에 당수 지수를 낮은 음식을 먹고 밥 먹고 나서 운동을 가볍게라도 해가지고 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해야 암세포가 먹을 양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피해야 되는 거, 그래도 역시 술이 아닐까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백해무익한 작용들을 하죠. 예를 들면 간염을 일으켜가지고, 간염이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만성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 확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00배가 올라갑니다. 만성 C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이 될 확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30-40%가 올라가고, 이런 정도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술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간염, 췌장염, 이런 것들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하나죠. 특히 우리나라는 술을 그냥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잔을 조금씩 얘기하면서 알딸딸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취할 때까지,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셔야 회식 잘했다, 이렇게 생기는 문화는 암에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문화죠. 그리고 또 같이 먹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에요? 굉장히 고지방 음식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태운 고기들, 이런 거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암을 키우는 효과를 주는 거죠. 술 회식 문화랑 태운 고기 문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액상과당 같은 음료수, 이런 것들 피해줘야 된다. 가공식품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료수에 중독되는 주요 원인이 액상과당이 들어있었잖아요. 액상과당은 흡수가 정말 빠른 당분이죠. 당의 피크를 이뤄주는 거죠. 당뇨가 없어도 200, 250까지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당 지수를 보는 건데, 그래서 현미를 일부러 먹는 거고,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 거고, 가공된 음식일수록 껍질을 깐 흑살만 먹을수록 당분이 빨리 올라간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액상과당으로 해서, 이게 액상과당이라는 게 옥수수 추출한 과당이잖아요. 그게 먹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당분이 올라가고, 유전자 조작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라는 뚜렷한 연구가 있는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일부러 GMO 먹이면서 평생 암 유발되는지를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적응할 수 없을 걸로 추정되는 음식을 일부러 먹어가면서 우리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죠. GMO 식품이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50년 이내에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피해주는 게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하다. 가공식품들도 거기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라든지 착색료, 방부제, 안정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오지 않았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대사작용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20년, 30년씩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일단 피해보는 게 안전하죠. 예를 들 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습기의 세정제, 우리가 검사로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시판이 됐는데 사용해보고 나니까 우리 몸에
치명적인 폐 질환을 일으켰던 물질들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게 우리 몸에 나쁜지 안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위가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면 정말 우리가 세대를 거쳐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50년 이내에 나온 물질들은 그걸 일부러 우리 몸에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700만 년 동안 우리가 계속 평소에 먹어왔던 음식들로 안전하게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확률의 문제고 다른 전신 컨디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뭘 먹었다고 얼마나 암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탄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90세까지 사는데 왜 유난이냐,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다 가겠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암에 강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일부러 내 몸이 유전적으로 암에 강한지 안 강한지를 실험할 필요는 없어요. 피하고 살고 내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한 달만 바꿔보면 체득이 됩니다. 저도 뭐 젊었을 때부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지낸 게 아니거든요. 내 환경을 조금씩 알고 나서 바꾼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이 괜찮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다. 발암 물질이라는 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을 일부 올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멀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암 예방에 좋은 거,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을 먹으면 되죠. 대표적인 게 껍질째 먹는 홀푸드. 곡식 중에서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현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잡곡들보다 현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미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미 안에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과 비타민들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만으로도 굉장히 완전한 식품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 말고는 이제 초록색 채소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뭐 열량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무기질과 비타민이 정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이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헤모글로빈 올리는데 철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초록색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흰색 채소, 뿌리 채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 들어있어요. 당분 쪽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먹어줘야 된다. 잎채소를 꼭 쌈으로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초록색 채소 자체의 맛으로 먹어버릇하면 그 쌉싸름한 맛도 굉장히 즐길만 하게 됩니다. 습관을 그런 식으로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들을 다양하게 먹어주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집에서 장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아침 도시락, 그다음 점심은 지금 암이랑 의원에서 환자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먹거든요. 그 식단도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제가 주 단위로 블로그로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암이랑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는데, 참 감사하게도 장모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현미채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본인도 현미채식 하시면서 혈압약을 끊었어요. 2달 만에 끊으셨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그런 정도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저녁 식사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현미채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절대 뭐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종교적으로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치킨 먹고 싶어하고 해장국 먹고 싶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에 하루를 정합니다. 그래서 치팅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일이 있거나 그런 날은 그날로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아이들이 먹고 싶은 주말에 하루를 정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하나 먹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평균 한 달에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암이랑 의원에서도 점심 식사 준비를 할 때 또 일반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기 종류를 한 종류 정도는 넣습니다. 환자분들도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 조금 조절해서 조금만 드셔라, 50g 이하로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기를 절대 안 먹는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좋은 고기를, 붉은 고기나 아니면은 GMO 옥수수로 키운 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 그나마 적색 고기보다는 백색 고기, 생선 종류 이런 것들은 좀 섭취를 50g 이하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하나 먹어도 광목한 난각번호 1번 계란,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암에 이완되는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을 하시다가 안 좋아지셨는데, 어느 날 평소에 이렇게 연락 한동안 안 드렸다가 갑자기 그날따라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께서 막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배 아파서 막 힘들어 하신다. 급히 가봤더니 할아버지 배가 의대생이어서 뭐 잘 모를 때인데도 빵빵하고 조금만 눌러도 막 아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간암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무슨 큰일이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대학병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가서 검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피가 배 안에 차 있는 거예요. 간암이 커지다가 간막을 터트려가지고 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혈복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삼촌들이랑 가족들 다 연락을 하고 모였는데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말기 암 환자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치료를 하려면 수혈을 하면서 피가 나오는 걸 이제 막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시술을 하느라고 할아버지랑 작별할 시간을 놓치느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경험이 있었는데요. 말기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환자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고생만 하다가 가시는 경우를 간혹 봐요. 간혹이 아니라도 많이 봅니다. 치료 쪽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치료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갔으면 환자 보호자분들이 미리 DNR이라고 하거든요. 도나 리서스테이션 내지는 연명치료 금지 동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말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가족들과 이별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하게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 있으면 적에게 쫓기는 상태로 평생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상태로 계속 살면 병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암도 주요한 질환이 되고요. 우리 몸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하루에 생기는 그런 암세포들을 잡으려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안정된 상태,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려면 몸을 안정화시키고 잠을 충분히 잘 자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잘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깜깜한 환경에서 푹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지켜서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는 꼭 잠을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수면제로 잠을 조절하기보다는 멜라토닌이나 천연물질로 잠을 조절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 조절할 때 좋은 방법이 명상도 되게 좋아요. 명상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내 몸의 근육들의 힘을 하나씩 빼고 나면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소리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심장 소리, 그다음에 혈관 소리 이런 것들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이완된 상태. 이런 같은 방법으로 해파리 수면법이라는 방법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몸을 완전히 바다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잠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방법이고 몸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완을 할 때 순서대로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아우토겐 트레이닝을 하든지 해파리 수면법을 하든지 이런 자기한테 맞는 이완 방법을 찾아서 훈련을 해보는 게 한 사람의 컨디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환자분들이 30여 분이 오셨는데 다 고혈압 당뇨 약 많이 드시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슐린도 쓰고 계시고 그랬는데 단 2주 동안 식생활 바꾸고 그다음에 잠 충분히 자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을 충분히 한 3km 정도 걷는 운동을 하고 이런 거를 한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약을 상당 부분 줄이고 완전히 끊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불면증, 우울증 굉장히 많이 좋아진 사례들을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식생활이 치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 암이랑 의원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생활 보조지 치료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식생활 바꾸면 치료가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돼요. 철저하게 하면 2주 만에도 치료가 됩니다. 이 영상 보면서 그냥 흘려 넘길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꿔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한 달을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생기고 나서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부작용, 후유증, 제일 대표적으로 반신, 마비 이런 걸 앓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혈관 건강에 중요한 음식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뇌졸중 무서운 질환이죠. 뇌출혈과 뇌졸중의 증상이 비슷해서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말하게 되는 건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부종이 점점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관을 누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 혈관이 담당하던 부분이 괴사가 일어나면 그 쇠포들이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우리 뇌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두부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 다른 부분들이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 압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뇌관을 누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의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뇌경색도 초기에 급성기 치료가 안 되고 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후유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문제죠. 제일 대표적으로 반신, 마비, 한쪽을 못 쓰고 팔다리를 끌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재활치료에 몇 달, 몇 년을 고생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뭐 시야장애라든지 앞쪽에서는 성격변화라든지 또 기억장애, 발음장애 뭐 이런 뇌에서의 기능들이 일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손상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어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지방, 그다음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단백질을 피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성지방이나 포화지방 같은 나쁜 지방들을 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지방들은 직접적으로 혈관 벽들에 쌓여가지고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플라그처럼 암쪽에서 혈관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혈관벽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말초에 허혈을 조그맣게 일으키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심장 혈관을 막는 게 심근경색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혈관을 막는 게 뇌경색인 경우가 있고 또 혈전성 뇌경색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록색 채소, 현미밥,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피하는 그런 식생활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고기를 제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다면 그런 오메가3가 많은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 어느 양까지는 좀 먹어도 몸에 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육류의 상태는 그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많이 깨져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육류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1대1에서 1대4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는데 깨져 있을 때는 1대60까지도 20배까지도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소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 그동안 이 소나 닭이나 돼지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뭡니까? 원래 먹었던 음식들은 풀이에요, 풀. 풀을 먹고 풀을 뜯어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이 좀 많이 낀 게 맛이 좋고 하다 보니까 곡류를 먹이면서 억지로 살을 찌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메가6, 오메가3 비율들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를 많이 먹여 키우죠. 얘네들도 통곡물을 먹어서 키우면 그나마 좀 오메가6 비율이나 오메가3 비율들이 좋을 거예요. 근데 누가 미쳤다고 비싼 통곡물들을 먹이겠어요. 그냥 싼 옥수수를 먹이지.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나 닭이나 돼지들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풀 먹고 자라고 넓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동물복지 상태에서 키운 남각본 1번 계란을 그나마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하면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한 600원에서 800원 한 알에 그 정도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나마 어떤 좋은 육류의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호주산 박모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도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비육하게 만들어서 와야 우리나라에서 1등급 판정을 받고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 육류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먹지 말고. 생선의 양식 환경도 좋지가 않잖아요. 항생제 뿌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육류처럼 생선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백질의 성분들이 필요하다면 초록색 채소 그리고 현미에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모자란다면 콩류, 두부 이런 데서 얻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기에 집중해서 고기를 먹어야만 내가 단백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오인하지 않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 중요한 음식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청국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나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콩의 발효식품들이 비타민 K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얘네들이 혈관의 석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국장, 일본에서는 나토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 좋고요. 청국장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나토는 흰 콩을 나토균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그 균만 가지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맛과 향을 가지는데 청국장은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끓여서 먹죠.
그러다 보니까 끓여서 먹으면 아무래도 좋은 성분들을 조금 날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나토를 굉장히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콩으로 만든 우리나라식의 어떤 나토 같은 청국장 또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으로 많이 판매되긴 하지만 은행잎이라고 하죠. 은행잎. 이런 것들이 우리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약으로 치면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혈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 약이죠. 왜냐하면 멍이 잘 든다든지 수술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토마토나 뭐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도 우리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유명합니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하면 우리가 보통 어류 종류를 생각하잖아요. 등푸른 생선, DHA, EPA가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근데 등푸른 생선보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오메가3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깨인데요. 들깨와 아마씨가 채소류 중에서 오메가3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방산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위에서는 들깨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들깨를 깨끗하게 씻어서 현미밥에다 넣어 먹으면 밥을 천천히 씹는 효과도 있고 통들깨에 있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통들깨를 섭취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산화되지 않게 잘 밀폐한 들깨 기름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좋은 오메가3의 보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좀 많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전 형성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석회화를 막는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K거든요. 그 중에서도 K1.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시금치나 케일 같은 초록색 잎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유제품이나 나토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동물성 지방은 아닌데 식물성 지방을 수소를 첨가해서 경화시키는 그런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방이 아니고 우리가 다루기 쉽게 관리하기 쉽게 튀겼을 때 음식들이 맛있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인공 지방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관의 석회 침착을 많이 일으키는 주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트랜스 지방 하면 대표적으로 마가린, 그다음 쇼트닝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엔 저도 많이 그랬는데 마가린 밥에 비벼 먹고 그 계란에다 비벼 먹고 간장 넣어서 비벼 먹고 그때는 이제 그게 몸에 나쁜 걸 모르고 먹었을 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들이. 근데 그런 경화유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유였고 그다음에 쇼트닝, 튀김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름이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튀김 만들 때 쇼트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튀긴 음식들을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 트랜스 지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보다 더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유명해요. 혈관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음식 상품에 트랜스 지방의 함유 비율이나 양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표시됐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 0이라는 게 표시는 0인데 그게 0점대라는 의미예요. 0인 게 아니라 0점 몇 그램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식품 피하고 튀긴 음식 피하고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쇼트닝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고 중국집 음식 피하고 이렇게 하면 경화유, 쇼트닝, 이 트랜스 지방에서부터 좀 많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과자부터 피해야 됩니다. 과자.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염증 반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사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사가 떨어진다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고혈압당뇨 같은 질환뿐 아니라 암도 대사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암의 발병 위험도 탈수만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보충을 하고 자주 배출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음료수 아닙니다. 커피 아니고요. 온리 물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음식은 우리 몸의 탈수를 보정하는 데 부족합니다. 음료 같은 경우는 액상과당이 다 들어있어서 달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술은 당연히 탈수 일으키는 물질이죠. 몸에 들어가서 알코올의 대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당분은 안 들어있지만 탄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가 또 발암물질로서 역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탈수 보정은 없다. 그래서 내 소변이 샛노랗다 그러면 물을 한 컵 내지는 한 병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에 2리터 가까이 모자라지 않도록 보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혈관 건강에 중요한 거는 운동이죠. 혈관이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산소를 재직으로 끝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이 혈관 벽의 이완성도 되찾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 하나하나의 조직의 산소량, 필요량을 늘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혈관들이 확장을 하고 또 내 몸의 온도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내 몸에 남았던 에너지를 한번 크게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이라는 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여도 그렇게 해서 몸 등에 살짝 땀나는 정도만 해도 혈관들은 크게 확장이 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한 번씩 거쳐줘야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고 잠도 편안하게 잘 잘 수가 있고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운동으로 몇 킬로칼로리 없어진다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 맞아요. 운동으로는 킬로칼로리 계산은 해보면 뭐 밥 한 그릇? 뭐 그 정도 없어지는 게 답니다. 하지만 거기서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반신욕도 도움이 되고 사우나도 도움이 되고 몸에 열을 주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과 비슷해요. 운동도 내 몸에서 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내는 거잖아요. 내부 깊숙한 곳에서 열을 내는 건데 밖에서 열을 주는 것도 내 몸의 대사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럴 때 중요한 건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족욕은 내 몸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곳인 그리고 혈행이 가장 중력에 의해서 낮게 유지되는 발 쪽에다가 온도를 줘서 혈행을 한번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사우나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도 좋고 고압 산소 치료도 혈관에 산소를 크게 불어넣어서 혈장을 이용해서 산소를 조직에 공급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족욕, 반신욕, 찜질방, 고주파 온열, 고압 산소 다 적극 추천합니다. 뇌졸중은 생기고 나서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부작용, 후유증 이런 걸 앓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들, 심혈관들 이런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혈관 끝까지 세포들이 산소를 얻고 숨을 쉴 수 있게 내 몸의 혈관들을 끝까지 혈행들이 잘 갈 수 있게 낮은 혈압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몸을 유지해 주는 거. 그러려면 고혈압을 해결을 해줘야 되죠. 고혈압 우습게 보지 말고 요즘 20대 고혈압도 너무 많아요. 30대 고혈압은 이제 너무 흔해졌고요. 이 고혈압 우습게 보고 약 먹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 약은 낫는 게 아니라 임시 고혈압에 의한 큰 합병증 등을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약 먹고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생활 습관 바꿔서 혈압 없이도 낮은 혈압으로 말초 끝까지 산소가 갈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췌장암은 1, 2기에 발견될 확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전이도 워낙에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3기, 4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췌장암이 사망률이 90%인 걸로 유명한 그런 암입니다. 일단 발견이 워낙 늦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장기의 특성이 간이나 폐처럼 이렇게 피막이 있어가지고 거기 닿으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전이도 빠르고 가장 중점적인 신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너무 어렵지만 그 중에서 췌장암 하면 가장 무서운 암으로 꼽히죠. IMF 시절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나는데요. 소설 아버지라고 보셨나요? 거기서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췌장암 걸린 아버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한부 삶을 결정지은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발견이 워낙 늦고 그다음에 발견됐을 때 사망률이 평균 90%일 정도로 무서운 암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무서운 암 하면 췌장암을 떠올리는 이유죠. 이게 진단 기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보통은 사망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췌장암은 1, 2기에 발견될 확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초기에 발견될 확률이 적어요. 증상도 워낙 애매하고 전이도 워낙에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3기, 4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4기의 사망률이 워낙에 높고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췌장암이 사망률이 90%인 걸로 유명한 그런 암입니다. 일단 발견이 워낙 늦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증상이 일단 애매해요. 우리가 췌장암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 하면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랑 상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정도인데 대부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상복통이 있는 거 체할 수도 있고 위염이 있을 수도 있고 12장 궤양, 위궤양이 있을 수도 있고 체중 감소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을 좀 잘못 먹고 또 구역감 아니면은 식욕부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못 먹어서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체중이
밤새되고 이랬을 때는 좀 늦은 경우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다음 증상인 황달, 피부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이미 간 전이라든지 담낭 담도를 막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미 사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복부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드러나는 장기도 아니고 만져지는 장기도 아니고 후복막 장기라고 하거든요. 위가 이렇게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십이지장 뒤에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뒤쪽 등 쪽에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장기의 특성이 간이나 폐처럼 이렇게 피막이 있어가지고 거기 닿으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전이도 빠르고 주위 장기들이 관, 췌장 이렇게 췌담관이라고 하잖아요. 간, 담낭, 담관, 그다음에 췌장이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일 잘 가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대혈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 대동맥, 대정맥 그리고 뒤에 척추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에 다른 장기들 이렇게 다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전이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간전이가 제일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초기 증상이랄 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초기 증상이 이제 소화불량이랑 상복통, 체중 감소 이런 건데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는 난 췌장암을 의심하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상복통이 있었던 분이 검사를 내시경 같은 걸 해봤는데 별게 없고 이상하게 한 6개월 이내로 3, 4kg 이상 빠졌다. 혹시나 하지 않을까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검사가 쉽지 않아요. 이게 초음파를 보통 우리가 복부 문제가 있을 때 초음파를 보거든요. 내시경 초음파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검사인데 그 내시경 초음파로는 췌장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려면 복부 조형 CT를 찍어야 그나마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복부 조형 CT에서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꼭 척추 통증이 아니더라도 주위 신경을 자극을 하면 허리 쪽으로 연관통이라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부 장기들은 직접 복부 장기가 아팠을 때 연관통으로 등 쪽이나 이 앞쪽으로 해서 아픈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흉통이 있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을 때 왼쪽 턱 쪽이나 이제 팔 쪽으로 아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왼쪽 턱이나 팔 쪽에 뭐가 어디가 이상해서 아픈 게 아니라 심장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 다발과 왼쪽 팔과 턱 쪽에 닿는 신경 다발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별로 연관통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췌장과 관련된 담관, 췌관, 간과 관련된 연관통의 위치가 앞쪽이랑 등 쪽이랑 그다음 오른쪽 어깨 쪽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아플 때 특별히 눌러서 압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눌러봐서 아픈 근육이 없다. 눌러서 아픈 게 아니고 다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혹시 안쪽의 장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험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술을 다량 마신다, 담배를 핀다, 가족력이 있다, 비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당뇨가 있다고 이게 오래되면 췌장암이 된다 요거는 아니에요.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염이나 이런 것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췌장암의 전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 있으면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기도 해요. 당뇨라는 게 이제 갑자기 소변으로 당이 나오고 혈중에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을 제대로 우리 근육 세포들이 쓰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건데 그게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췌장이 원래 베타세포라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조절하고 그다음 소화 기능을 올리는 그런 효소들을 분비하는 장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대표적으로 생기는 암세포가 췌관에 있는 세포거든요. 췌관 세포가 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췌관을 막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온다든지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당이 확 오르거나 내리면서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췌장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췌장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뇨도 당연히 췌장암의 고위험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의 정단계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짓는 건 무리지만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인 신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너무 어렵지만 그중에서 황달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황달이 있을 때 췌장암이 진단이 됐을 때 황달이 있을 확률이 40%로 높고 물론 황달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닙니다. 황달은 간의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빌리루빈이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피부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염, 담낭염 심할 때 아니면은 담도염에서 막혔을 때 역류돼서 내지는 췌장의 문제, 췌장염 심할 때나 이럴 때도 다 나타날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간담도 질환의 전체적인 증상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일 가능성 연결해 봤을 때 소화불량이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이런 것보다는 황달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증상이어서 황달일 때는 절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치주염이나 이런 게 없고 치아 썩은 게 없는 게 전신 건강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서 몸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장도 그럴 수 있지만 치아 안쪽에 내지는 이 잇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에 구강 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균들이 우리가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느라고 뺐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 신경다발과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 증상이 있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부지런히 치료를 해줘야 되고 병실질 무시하지 말고 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게 꼭 췌장암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단순히 췌장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대사 질환의 전체적인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모두 포함해서 왜냐하면 혈관들이 다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니까 감염성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암까지도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들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내 몸에서 면역력이 소진이 되고 백혈구들이 거기 가서 염증 반응이랑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암세포들의 변화를 캐치해서 NK세포들이 가서 달라붙어서 잡는다든지 이런 역할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에서는 치주염, 그다음에 우리가 시보라고 하는데 장에서는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이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혈관이 깨끗하고 염증 반응이 깔아앉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전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는 거는 내 몸에 장 안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유익균이 훨씬 이렇게 많고 유해균은 좀 적고 그런 상태로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해균들이 너무 많아지고 유익균들이 적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유해균들에서 나오는 독소들과 내 몸에 있는 장벽들이 면역 반응으로 싸우느라고 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느슨해지고 염증 반응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고 하면서 박테리아들이나 아니면 그 내독소들이 우리 몸의 세포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장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유산균을 넣어준다는 것보다는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미밥으로 식사를 중심으로 하고 초록색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셔라.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는 멀리 하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드리게 되는 거죠. 모든 암은 다 이거는 공통입니다. 당연히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우리 몸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합성물질들이 있는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전체적으로 다 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이 빨리 올라가게 만드는 단순당, 설탕을 포함해서 빵, 떡, 면 같은 가공이 많이 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피해줘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췌장하면은 술과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췌장암 하면 술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에서는 담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제일 멀리하기 위해서는 담배부터 먼저 끊어야 되고 당연히 술도 끊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연구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환경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문화가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식한상 지식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특이한 술 문화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싼 술을 많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췌장염이나 이런 췌장의 문제들이 굉장히 술 때문에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담배도 끊어야 되지만 술도 한 잔 이하로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최대 많아야 한 잔, 그거보다 더 적어야 되고요. 글라스로 한 잔 아니고요. 한 잔입니다. 한 잔. 그 이하로만 마셔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면 과일주라든지 이런 걸로 마시고 소주로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 술 문화에 대해서 췌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췌장암뿐 아니지만 특히 췌장에 중요한 식단이고요. 왜냐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내당능, 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뇨가 걸리는 그런 환경이 췌장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중에서는 특히 빵, 떡, 면을 피해야 되는 이 가공 탄수화물 피해야 되고 밀가루 음식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빵만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밀가루 자체에서는 글루텐에 의한 위해 같은 경우도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거 아니고도 후처리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미가 동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혈당을 피크를 만드는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려면 꼭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라. 정제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가능한 한 통 껍질이 있는 탄수화물을 먹어라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현미가 1등이다. 그 외에 뭐 퀴나라든지 몇 가지 이제 껍질 까지 않은 곡식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가깝고 제일 에너지 많고 영양 많은 거는 현미이기 때문에 현미밥을 가장 중심으로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분도 현미로, 가능하면 도정을 최대한 얼마 되지 않게 한 현미로 밥을 지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초록색 채소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서 당대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원활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당뇨도 예방하고 췌장암도 예방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유산균 먹는다고 유제품 자꾸 드시지 마시고요. 그거 별 도움 안 되고요. 우리 장에 도움이 되는 초록색 채소들,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들,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암에. 제가 이제 안면센터에서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2번씩 명상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기도 한데요. 우리 몸이 과민 반응 상태, 긴장 상태,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 있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잠을 1시간만 덜 자도 다음날 면역력이 40%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면역력과 잠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푹 편하게 깊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깔아앉힐 수 있는 명상을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잠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잠을 설쳤으니까 아파서 그렇든 간에 불안해서 그렇든 간에 설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제를 먹고 자야지, 내지는 집에서는 또 술을 시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은 쪽에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수면제나 술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잠의 밀도와 잠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술을 먹고 잤다는 거는 내 몸에 그렇게 좋은 수면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한숨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라도 써서 일시적으로 좀 조절하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약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니라는 걸 알고 일시적으로 쓰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잠의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내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를 해결, 내지는 통증이 문제라면 통증의 제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근본적으로 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그걸로 암과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췌장암을 걱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요. 증상도 모호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상이 있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료를 받고 하면서 초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러려면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좋은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암 치료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이가 굉장히 쉬운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이에 의한 말기 암으로 가서 사망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도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일단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암도 침묵의 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모호해요. 그러니까는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없었던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없었던 설사가 자주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근데 변비와 설사는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있었다 없었다 하고, 또 현대생활에서 변비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대장암 의심?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늦어지면 이제 장벽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막혀가지고 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구토가 시작이 되거나 체중 감소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늦은 경우가 많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혈관을 타고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간으로 전이가 되고 나면 이제 4기 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굉장히 쉬운 암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장 절제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장을 대신하는, 항문을 대신하는 누공을 뚫어놓고 글로다가 변을 받아내고 이러면서 수술을 여러 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전이에 의한 말기 암으로 가서 사망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도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변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뱀또아리 튼 것처럼 해서 황금색 변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사람의 컨디션, 전날 뭘 먹었는지, 배변 습관이라든지 며칠에 한 번 눕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의 이 색깔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이 너무 얇게 면 뽑듯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뚝뚝뚝뚝 끊겨 나온다든지 한 번에 잘 못 보고 뒤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으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변 끝에 이제 변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오는 거는 치질이나 치열에 의한 거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변 중간부터 혈변으로 묻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 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검은 변 쪽보다는 빨간 변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변과 섞여 있는 점액질 같은 변이 묻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장암을 혹시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검은 변이면 대장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에서 아주 끝에 쪽에서 천천히 진행돼서 다음날 변 보는 경우는 검은 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변에서 악취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날 고기 내지는 지방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좋은 음식, 채식으로 중심으로 식사를 했는데도 냄새가 이상해진다. 그러면은 혹시 장에 궤양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암에 의한 세포들이 빠져나와서 세균에 의해 분해가 돼서 거기서 나온 질소산화물의 냄새가 대변이나 방귀의 냄새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부패된 그런 메탄올 가스 이런 냄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변비 증상이 없이 변을 잘 보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악취도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배변 횟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부터 2,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해요. 자기가 평소에 봤을 때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다든지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배변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내 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말단 쪽에 있으면 막히는 역할 때문에 변이 지나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점액질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세균에 의한 변화들이 또 설사를 갑자기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꼭 변비됐다 다음날 설사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비와 설사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대장암의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평소에 변비가 없었던 사람이 변비가 생기거나 원래 평소에 설사를 잘 안 하던 사람이 식생활 변화와 관계없이 생긴다. 이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늦은 경우가 많을 거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복벽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배를 직접 깊숙이 만져가지고 뭔가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횡행결장 이후로는 후복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이 복벽이 얇은 분들은 우연히 만져져서 이게 뭔지 확인하러 왔다 해서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봤는데 말기암으로 동양도 크고 전이도 있고 폐에도 전이가 다 있고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경우는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배를 만져봤는데 뭐가 만져진다. 근데 그 모양이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장벽에 이상이 있어서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장벽은 직접적으로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벽이 통증을 느낀다는 걸 빵빵해져 갖고 늘어났을 때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가 막혔거나 이럴 때 빵빵해져서 배가 아픈 거지 그냥 거기에 조직에 암에 증식이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담도 같은 데를 막아서 내지는 간 피막에 닿아서 그렇게 해서 아픈 경우는 복벽에 아픈 경우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대장 같은 경우 바로 뒤쪽에 복막들이 있잖아요. 복막은 또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이가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이긴 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그때 수술을 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열었다 다시 닫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탄 음식이나 그다음에 가공육 이런 것들은 1군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발암물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회식, 외식 이런 것들이 고기를 태워서 먹죠. 그렇기 때문에 회식에서 가장 멀리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횟수를 좀 정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참여를 해도 그 외에는 참여를 안 한다든지 고기 굽는 회식은 피해야 되고 만약에 회식을 하더라도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장이 된다면 샤브샤브라든지 끓인 쪽으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족발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변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변 습관. 변이 마려우면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시원하게 넣어 버릇해야 돼요. 배변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변을 참게 되고 그다음에 미루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면은 또 변이 좀 안 마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자꾸 변비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밤에 술 마시면 다음날 또 설사하고 이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내 배변 습관이 어떤지를 잘 관찰을 하시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변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여유 있게 배변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좀 변을 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편한 환경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내 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할 때에는 명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막 힘줘서 배변을 하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기운 빼고 나오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호흡을 크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직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변이 나오면 시원하게 잘 변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음식 먹기. 음식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살아서 남아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껍질이 들어있는 통곡류, 현미밥이 제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공곡류는 당연히 당분은 빨리 올리고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지도 못하고 그다음 장에서는 섬유질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 채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과일 껍질 중에서도 섬유질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섬유질이라고 하면 액체로 만들 수 있는 식이섬유 같은 거를 섬유질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두꺼운 섬유질도 굉장히 이 장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아닌 거친 섬유들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껍질을 같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위도 씻어서 껍질째 먹고요. 사과 껍질 이런 건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멜론 껍질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먹을만 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겉에 부분만 좀 깎아내고 거기 너무 딱딱하니까 안쪽 하얀 부분들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먹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좋은 툴이 있죠. 대장암을 위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툴이 대장 내시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T나 이런 데서 아니면 초음파에서 대장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위내시경보다는 훨씬 어려운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시행을 하면 작은 용종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암을 진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좋은 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면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은 잠열 검사를 합니다. 대변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혈변의 특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쪽으로 추가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치질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도 혈변을 일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원래 혈변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대장 내시경까지는 안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장 내시경 워낙 장을 비워내는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밤에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 많이 봐야 되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건너뛰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초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용종 같은 게 몇 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종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종을 떼어냈는데 뭐 악성이 아니다, 양성이다 그러면 나는 뭐 양성 용종이었으니까 괜찮아, 이상 없고 안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는 것도 위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애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세포 변이가 생겼고 그 세포 변이가 다행히 악성까지 가지 않은 거고 양성에서 마무리되고 얼마 크지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암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변이가 악성으로 도달하는 그런 특징이었다면 이게 그냥 암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퍼지고 전이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성종양인 용종 같은 게 여러 개 많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다시 검사했을 때 또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내 생활 컨디션이나 장애 컨디션이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습관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 기준으로는 50세 이상부터 5년에 한 번 건강검진 중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좀 당깁니다. 가족들 중에 60세 이하 대장암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이나 흡연 같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4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됐을 경우는 빈도를 늘려서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럼 나는 가서 건강검진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근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 예를 들면 뒤무직이 있다, 내지는 없던 변비가 생겼다, 설사가 생겼다, 체중 감소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에 가서 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에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증상이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간다? 요거는 오히려 건강검진은 뜨문뜨문 찾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찾을 수 있는 검사를 못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에 맞는 검사를 해야 된다, 거꾸로.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장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장기들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대변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먹은 음식과 지금 한 생활 습관이 사실은 5년 뒤에 나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풀어서 표현하면 1cm짜리 암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1cm짜리 암은 총 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모인 거라고 합니다. 한 30여 번 분열을 계속해야 이 1cm짜리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평균 한 5년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내가 암에 걸린 게 진단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5년 전부터 뭔가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습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5년 뒤에 암의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그 암이라는 건 5년 뒤에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발견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랑해줘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식에 불려가는 게 당장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내 몸에는 핑계란 없습니다. 5년 뒤에 암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과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회식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선물을 해줘야 대장암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